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평안한 토요일 아침 되고 계십니까? 멋진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제가 조금은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서 저의 예상치와 관련된 시장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어, 따뜻해지는 봄 날씨와 더불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토요일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변화되는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되는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주말에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대형 종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대형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속은 상하겠지만 이 회사가 망해 안 망해 이런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방 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 막 망할 것처럼 느껴져요. 대형 업체라고 할지라도 삼성전자, 현대차도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중견 중소기업들. 근데 뭐 물론 그 기업들 찾아가 보면 대단한 기업들이 많아요. 시가총액 5천억인데도 이 회사 정말 대단하다 이런 기업들 꽤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기업들 찾아 이렇게 주주로 계시다가 주가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능하면 대형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팁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가격 평가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종목군 중에서 평가를 덜 받은 쪽으로 가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주린이들과 일반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심리에서 조금 뭔가를 뭐랄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가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지상정은 그렇지 않아서 항상 인기 있는 곳에 가려고 하죠. 이런 인지상정을 떨쳐내는 것에서부터 투자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저조했던 소재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요.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관심이 없는 쪽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오르는 것들 보는 것 이게 좋고요. 그리고 또 경기가 이제 우상향할 업종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항상 찾아가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 미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내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사실 인내 없이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인내라는 것들을 갖추신 분들 입장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실함, 예, 근면 성실함이죠. 꾸준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항상 열어놓는 그런 유연성, 그리고 내가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정말로 덕목으로 필요한데 이 덕목에 앞선 기본 덕목은 바로 인내예요. 수익을 내는 것도 목표가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좋은 기업이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 참을 수 있는 인내, 시장이 이렇게 큰 그 흐름을 칠 때 이 흐름 이후에 좋은 시장이 올 거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인내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기마을 분들은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 그 함께 영상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엉덩이를 잘 붙이시고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 사이클을 지나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인내력이 좀 더 생기죠. 좀 더 편안하게 하락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실력이 그만큼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내는 여러 투자 성향 중에 기초가 되는 그런 미덕 정도 된다는 거, 그런 덕목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고수야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고수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하수였다라는 점, 하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투자의 여정을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이 정도까지는 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과거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죠. 예. 투자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도 다른 한국 시장의 궤적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준이 잘 커버를 해주면서 사실 조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여러분 느끼시겠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업종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투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한국의 부동산이 좀 그랬고 미국 지금 주식이라든가 주식시장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 시장에서 20년 이상 일해 본 결과 이렇게 들쭉날쭉한 곳에서부터도 잘 견디면서 여기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분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런 책을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이거 그분들이 잘 인터뷰에 응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몰라도 주식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조금 나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결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결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사설이 굉장히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이 되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중에 너무 시간이 바빠서 드리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시장이 드디어 시작되는가 입니다. 그 단면을 하나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이런 시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원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방향성은 같나요? 같나요? 빨리 머리 돌려보세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같나요? 방향성이? 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언제 떨어집니까? 경기가 나쁠 때 떨어지죠. 주식은 경기가 나쁠 때 좋아요? 좋을 때 좋아요? 좋을 때 좋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건 경기가 나쁠 때인데 경기가 나쁠 때 채권이 올라가요. 그럼 주식은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경기가 떨어지면 자금 공급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 눈치챈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요. 워낙 그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눈치챈 사람들이 시장을 그렇게 올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또 최근에 2008년도 이후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냐 돈이 풀려도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기묘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기가 상승하고 금리가 따라 상승하고 그러고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 구간에서 주식이 상승하는 거죠. 물론 지금 시차는 미묘한 시차는 제가 설명 안 드린 겁니다. 여기 전문가들은 제가 그 시차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지. 설마 내가 모르겠어. 자, 근데 그러니까 경기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하락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시장이 좋을 건 없고 채권 시장은 좋아지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땠죠? 정말 웃기는 게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너무너무 많이 풀렸어?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이 풀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채권은 올라가지만 주식시장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작년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독특한. 근데 돈의 양이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경제 원칙을 벗어날 만큼 돈의 양이 많았다라는 게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돈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양시장 모든 자산 시장이 좋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설명을 어떻게 드린 거예요?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 돈만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죠.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부양책 같은 게 이루어지고 현실 시장에 직접 돈을 꼽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향성을 찾지 못하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 통화 정책의 한계가 도달했으니 이제 한 게 뭐예요? 실물로 돈을 투하하는 거죠. 빵 실물로 실업급여, 재난소득 빵 투여하는 것이죠. 예.
통화 정책으로 안 된다니까 이제 재정 정책으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의 통화성수를 여기서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 구간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본격적인 기술 혁명에 의한 2000년 이후 IT 혁명 이후 인터넷 혁명 이후 생겼던 급속도로 강력한 생산성 혁명은 계속해서 단위당 가격을 떨어뜨리는 생산성 혁명 구간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시중에 저작거리에 그냥 뿌린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 것인지 그것들을 재밌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 드디어 일부 단면으로 오늘 하루짜리 컷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복선이 될 건지 시초가 될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이제 시작일까 잠깐의 복선일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다음에 펼쳐질 국면의 한 단면을 오늘 확인했다는 것, 미국 시장에 확인했다는 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라 말이 자꾸 길어지네. 말이 길어지면 올라가는 게 늦어지는데. 참고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의 오디오에서 저희의 방송을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길게 찍는 날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빨리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팟빵에서 순위가 안 보이던 순위가 100등 안에 들었다는 거 감사드리고, 팟빵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쉽게 딱 찍으면 바로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좀 순위에 올라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금융 수업을 좀 많이 드리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선물해 주신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꽃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꽃을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니까 편안해서 점점 길게 하네. 이거 뭐 강의 시간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죽다 살았습니다. 왜 죽다 살았을까요? 금리가 1.62%까지 올랐어요. 금리가 1.62% 오르니까 그동안의 흐름들이 어때요? 금융 발작 비슷한 금리 발작이 이루어진다. 발작? 그래요. 뭐 그 정도 표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냐면 2014년이죠. 2016년이에요. 2016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고 5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식 시장이 5주 연속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어떨까? 1% 초반에서부터 1.5%까지 온 거잖아요. 금리가. 얼마나 빨리 금리가 올랐습니까? 그래서 제가 채권 시장 안전자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사실 실제로 상담하러 온 미국 국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거의 빨리 팔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마 팔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가 안 오네. 참, 네. 예. 한국은 지적 재산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비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선비정신.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적 재산도 너무 싸게 거래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5주 만에 이렇게 5주 연속 상승하는 놀라운 금리 상승, 가장 빠른 2016년 이후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어제도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금리가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을 작년도 그 3월달 그 팬데믹 이후의 상황으로 복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상 상황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1.5부터 한 2.0 사이, 한 1.8, 1.9 뭐 이 정도 사이가 그 전에 있었던 금리 대역폭이니까,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는 그 금리 대역폭이니까, 그 금리 대역폭으로 회복을 한 거니까 정상적 상황으로 금리가 복귀했다라고 보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쇼크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금리는 정상 상황으로 갔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정상 상황으로 갔느냐? 고용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이제 1.6% 그냥 갔으면 그 전의 흐름들이 그냥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충격을 얻어 먹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얻어 먹었었죠. 장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낮 동안에 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완전 패닉 가운데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잘 버티셨을 것 같긴 한데, 나스닥이 2.5% 빠졌습니다. 장중에 2.5%. 근데 얼마에 끝났느냐?
나스닥이 1.5%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폭이 굉장히 컸고요. 다우도 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2.1%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우는 주간으로 1.8%나 올랐고요. S&P는 0.8% 올랐습니다. 자, 시장 질은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건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업종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 중장기적인 사이클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질이 바뀌고 있는 거 분명히 보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뭐 철강, 화학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건 경기 순환주라고 불러요. 경기가 좋아질 때 재료로 쓰이는 종목, 기업들, 그런 산업들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상 상황으로 돌아왔다. 금리와 주식의 방향성이 역의 방향성을 찾았다라는 거죠. 원래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 경기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좋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서로. 이런 역의 상관관계. 이것들이 오늘 하루짜리에는 복원이 됐다. 그런데 1.6% 올라갈 때는 시장이 2.5%나 빠졌다. 나스닥 같은 기준으로. 가치 충격을 받다가 회복이 되자 1.5% 중반으로 회복되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같은 방향을 보여줬던 시장이 또다시 금리가 올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으로 또 같은 방향을 보이면서 같이 떨어졌지만 오늘 그게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의 방향으로. 채권과 주식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그런 정상 상황으로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고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고용 증가가 어떻게 되었냐면 2월 비농업 고용이 37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근데 예상은 21만 명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37만 9천 명 증가했고 1월의 고용치도 이제 확정치가 다시 나왔는데 4만 9천 명 증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16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구나. 근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레저 및 적객 분야에서 무려 고용이 35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요. 자, 이제 정상 상황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이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지금 1, 2학년들은 등교를 시작을 했고 중국도 등교를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도 이제 셧다운들이 풀리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한 13%의 접종률,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사이버라이제이션에서 레알 시츄에이션으로, 즉 온라인상의 세상, 가상세계 현실 속에 살던 우리가 진짜 현실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서? 고용에서부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거냐 또 얘기 앞으로 또 당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연준 인사들께서 아주 못을 받고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뭐라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야, 이거 진짜 저도 제가 했던 얘기하고 톤이 비슷해요. 제가 이제 연준 의사들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다리며 지켜볼 것. 저희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 톤이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센 톤이야. 얘네들이 바라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예, 연준 총재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연준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덜 선제적일 수 있다. 연준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덜 선제적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금리 먼저 안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도달하고 나서부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시작하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중앙은행의 원래 역할, 인플레이션 파이터는 이번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갑자기 웅변가가 된 것 같아. 아니 무슨 웅변을 하려면 무슨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해야지 무슨 연준 인사 발언 갖고 운동을 하고 있어. 웃겨 아주. 네, 하여튼 토요일이다 보니까 별일 다 하는데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래요. 연준의 태도는 지금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평균 물가제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거 얘네들 진짜 진심이고 얘네 하는 말로 봐서 언제 태도가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 계속 그거 아니야? 얘네들 태도 바뀐다 태도 바뀐다. 왜냐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건 박스권 얘기였고요. 지금 20년 해보니까 인플레이션 없는 거야. 디스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된 상황이니까 이거 한번 깨보고 통화성수 올려보고 돈을 뿌려갖고 통화성수를 올려갖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경제에 달라붙는 그런 구조로 한번 큰 구조를 몇십 년 만에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얘네들의 의도를 보면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 잘 버티시면 더 큰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때는 리플레이션 플러스 리플레이션 진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던 것은 연준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될 필요성은 지금 맞지 않다. 이건 뭐야? 금리 안 찍어놓은 금리가 더 낮아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지금 일으키고 싶은 건데 이 계속 논조를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뭐예요? 내일이 되면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내년이 되면 올해 100원에 샀던 거를 120원, 130원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그게 빨리 오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오고 있는데 더 금리를 낮게 해서 일부러 그걸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되나?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차차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의도고 더 엑셀을 밟아라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속도가 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빨리 단속은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준 거죠. 사실 채권 시장의 요금 뭐예요? 이 엑셀 지금 자동차 속도가 150km인데 야 200km까지 밟아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좀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현재 옵션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중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 의도는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는 보유 편향이 있습니다. 보유 편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하는 주체가 어떤 주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신호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죠.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정확한 신호를 발현하는 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업종에 있는 사람 전문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면 그게 정확한 신호가 아니고 소음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 건 나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해서는 나는 약간 보유 편향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그건 감안하고 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 1시간 하겠다. 그만. 자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경제가 뜨거워지도록 두는 것에 편안할 것 똑같은 얘기죠. 경제가 뜨거워지게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가고 통화 승수가 막 올라가고 돈이 막 돌고 도는 분위기가 오도록 기다리는 나는 편안하게 그게 기다릴 거야. 그게 오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편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분간 게다가 뭐까지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숫자까지 다 찍어서 줘. 이건 진짜 떠먹여 주는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2%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역시 편안할 것. 이렇게까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문제 없어.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2%면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2%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금리가 만약에 지금 1.5, 10년물 1.5 중반인데 이게 더 올라서 1.7, 1.8, 1.9, 1.0 가면 어떻게 돼? 이게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것들은 그렇듯이 급하게 움직임 충격을 좀 줘요, 시장에. 그러면 마찰적 긴장 상황들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금리가 튈 때마다 살짝 충격을 받고 그러나 매도 자꾸 맞으면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기죠.
그러면 금리가 자꾸 그렇게 할 때 요동을 칠 때 채권 시장이 패닉을 발생하고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칠 때 주식 시장은 처음에는 같이 동조를 하다가 나중에 되면 쟤네하고 나하고는 종이 다르잖아. 우리 같은 부모님 형제 아니잖아. 우리 둘이 형제 아니잖아요. 여기 저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 집장 우리 저기 여기 남쪽 나라 사람인데 여기 북쪽 나라 사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마찰적 긴장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단면을 하나 보여줬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어, 재미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를 가고 있어요. 달러가 오늘도 꽤 강세를 갔습니다. 달러가 92를 돌파했어요. 달러 지수가. 얼마 전까지 89가 9도 잠깐 봤었죠. 잠깐 장중에. 92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통화는 뭐냐면 일본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이에요. 일본 엔화가 야, 지금 얼마까지 지금 떨어졌느냐? 108이에요. 108. 108.38. 원화도 좀 떨어졌지만 이게 108.38.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여러분 이거 일본과 한국의 그 물가지수 비교하실 때 커피 있어요. 커피. 일본 이렇게 저작거리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돈과 한국의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커피 한 잔의 값을 통해서 물가지수, 커피 물가지수 분석할 수 있어요. 실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달러, 2달러의 커피 한 잔이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일본에서는 2,000원 주고 커피 먹는데 우리는 2,500원 주고 먹으면 지금 일본 엔화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면 일본과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자동차 같은 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일단 감안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전기차에서 현대가 앞서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의 비중은 10%가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금 내연기관 차들입니다. 근데 내연기관 차들에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본 차들의 경쟁력이 엄청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데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살려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저기 이제 중국의 선택 읽어보면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 구도가 뭔가 있다. 미국과 중국과 겨루기 위해서 미국이 스크럼을 짜는 거 있어요. 지금 스크럼, 동맹국 스크럼을 짜잖아요. 그 중에 그럼 누가 중심에 있을까? 아마 일본이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럼 일본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뭘까? 일본 엔화의 약세를 용인해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위안화도 약세가 됐고 뭐 다 약세가 됐어요. 달러가 강세가 됐으니까. 그런데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엔화와 스위스 프랑인데 이는 그럴 게 지금 구로다 총재가 금리의 변동폭을 좀 더 키워야 되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못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계속 낮은 금리 YCC 수준의 상황들이 계속될 테인데 그러면 굳이 일본 엔화를 들고 일본 낮은 금리의 채권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냥 난 달러로 갈랜다. 지금 뭐 위험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엔화 지금 뭐 필요 없지 뭐 폭풍의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어, 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책은 실업보험 추가 지원을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이고 대신에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법안이 부양책으로 통과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으면서 부양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1.9% 늘어난 682억 달러, 그리고 1월 소비자 신용은 전달 대비 13억 달러 감소하면서 연율 0.4%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칩 주식들이 오늘 빠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값은 2.5% 올랐고 WTI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감산 정책 유지가 된다고 하면서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무려 WTI가 66달러. 여러분 이제 주유소에서 유가 올라가는 브렌트유는 거의 이제 70달러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하실 거고요. 금값은 회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1708원 밑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고 브레질 보베스파는 2.2% 올랐기 때문에 이 측면을 보면 다음 주 한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면서 49,000달러. 그런데 테슬라는 혼자 빠져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3.78%나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오닉 5가 테슬라하고 저항이 될지에 대해서 경쟁 상대가 될지에 대해서 김필수 교수님과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올리려면 편집 거의 없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너무 말이 서로 간에 속사포라서 그렇게 많이 그 편집할 필요는 편집을 하려면 끝도 없긴 한데요. 여러분 어떤지 알려주시면 조금 빨리 그냥 레알로 그 생으로다가 거의 생방 수준으로 다 올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테슬라 주주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오닉 5가 나타났다는 게 저는 거기서 테슬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아이오닉 5 진영에서 서로 그냥 맞대담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긴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기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경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주식들이 3.15%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 1.99%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하루는 3% 오르고 하루는 3% 떨어지고 하루는 3% 오르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혼미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올해 3분기까지 제 예상은 경기는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너무 긴 시간 너무 많은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만이니까 제가 권순장 브릿지를 못해서 그래. 권순장 브릿지가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저를 참여시켜 주잖아요. 지금 권순장 브릿지로 대표되는 우리 각도기 TV의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도기 TV에 오셔서 대담하는 거를 옛날보다 굉장히 흔쾌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금 작은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느끼는 거야. 이 채널이 작지만 엄청 알짜구나. 그리고 엄청 퀄러티가 굉장히 높구나. 이걸 느끼면서 참여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오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퀄 관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 퀄 관리에 제가 잘렸어. 권순양 브릿지에 제가 잘려가지고 오늘 권순양 브릿지 다른 거 어제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워낙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요일까지 이제 와서 금, 토, 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요. 저는 수준이 안 돼서 잘려서 제가 계속 공부 열심히 해서 수준을 높여서 다음번에 꼭 권순양 브릿지에서 여러분 시장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